사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가이드 리뷰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의 반응에 좀 놀랐습니다. 물론 저로서 굉장히 좋게 보았고 현재까지 부국제를 제외하고 극장에서 관람한 올해 영화 중 최고였다고 생각한 영화이지만 이 영화의 스포일러 리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신 덕분에 원래 예정에는 없었던 스포일러 리뷰를 성원에 힘입어 갑자기 준비해서 만들면서도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부국제 기간 약 10일과 부국제를 정리하기까지 약 2주가 흘렀고 어느덧 에에올이 개봉한 지도 2주가 넘었네요. 그 기간 동안 이 영화를 5번은 넘게 관람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에 대한 애정도, 영상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컸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6번째 관람을 앞두고 드디어 글을 정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리뷰해볼 영화는 다니엘스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제가 에에올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영화가 정말이지 정직하고 뻔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플롯의 구성에는 사람들이 흔히 클리셰라고 말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딸을 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주제의식에서부터 세대와 가족의 화합이 주는 가치를 강조하는 결말까지 영화 속에는 흔히 말하는 뻔한 가족 영화의 클리셰들이 가득하죠. 패러디나 오마주까지도 클리셰라고 친다면 그 양은 더욱 어마어마해질 거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클리셰들을 영화는 정말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에에올의 위대한 점 하나를 꼽으면서 다른 세 종류의 영화들이 보인 윤리성을 모두 잡았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좋은 영화들의 사례를 보다 보면 클리셰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클리셰를 깨부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클리셰를 탁월하게 이용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미언 셔젤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음악 영화라는 장르 속에서 위플래시의 경우엔 음악인의 열정이나 낭만과 같은 클리셰를 완전히 깨부수고 그 자리에 최고가 되기 위한 광기만을 남김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반대로 그 다음 작품인 라라랜드는 고전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의 열정과 낭만에 대한 클리셰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오히려 클리셰만을 모아낸 서사를 구성합니다. 그걸 너무나도 탁월하게 묘사함으로써 라라랜드는 그해 가장 중요한 영화로 자리매김한 거고요. 어느덧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된 마블 시리즈에서도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영웅들이 아닌 악당 타노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히어로 영화의 클리셰를 깨부쉈다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인피니티 워 이후 무너졌던 히어로들의 재기를 다루면서 다시 클리셰를 직조하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에에올이란 영화의 특이점을 주의 깊게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다음에 나올 질문을 예측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에올은 어느 쪽을 택할까요? 네, 지난 영상에서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에에올은 둘 다를 해내고 맙니다. 에에올의 주된 플롯은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가족 영화의 클리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런 가족 영화의 플롯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영화는 앞서 가이드 리뷰에서 언급했던 윤리성을 다루는 방식 외에도 수많은 성찰이 담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대표적인 게 멀티버스란 소재를 이용해서 각자의 세계관의 충돌을 이야기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세대론적 문제가 대두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영화는 꽤나 많은 게 사실인데요. 영화는 마블로 대표된 프랜차이즈들이 활용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멀티버스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대 갈등이라는 뻔한 담론을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세계관과 세계관 사이에서 충돌하고 상처받은 조이의 갈등 상황을 우주와 우주 사이를 떠돌면서 어디서도 갈 길을 못 찾은 조부 투바키라는 메타포로 이용한 거예요. 이는 근래 다른 영화들에서 멀티버스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정도 사례를 제외한다면 단순히 추억을 소환해와서 오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활용된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또 그런 갈등을 해결한 게 다른 우주도 아닌 어찌 보면 가장 실패했고 가장 무능력한 우주의 에블린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클리셰의 전복입니다. 무능과 미완성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해한 희망을 전달해줬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이런 방식으로 에에올은 전제와 결론이 모두 클리셰를 탁월하게 따르면서도 그 과정은 기존의 클리셰를 깨부수고 전복시키는 구조를 가진 영화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론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우주를 통해서 에에올이 드러내고자 한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가이드 리뷰에서 이런 세계관의 충돌을 정말 단순화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대변되는 모던, 그러니까 근대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사이의 충돌이라고 전달했었는데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에블린이 조이를 처음 조브 투바키로 만든 알파버스와 조이의 갈등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세대, 신세대, MZ세대 등 어떤 말로도 부를 수 있지만 속된 말로 요즘애라고 할 수 있는 조이는 모든 다른 세계 속 자신의 잠재력을 모조리 담기를 바랐던 알파버스의 기성세대 에블린에 의해 크게 상처받습니다. 결국 그 모든 세계관들의 충돌을 겪은 그는 사실 세상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허무주의에 빠진 조브 투바키로 변하고 말죠. 그는 세계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 텅 빈 세계에서 돌이 된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뚤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이의 이런 변화는 그가 악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에게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이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근대적 이성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든 다른 논리를 앞세운 세계든 어느 세계건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상처만 주고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이 발뻗을 자리는 없으니까요. 그런 세계 속에서 조이는 결국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위험하고 지나친 상대성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즉 팩트라고 말하겠죠. 결국 그가 바라보았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싸우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맞다고만 우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일 뿐이니까요. 뭔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비슷한 예시가 그려지지 않나요? 어떤 정치적 논쟁에도 냉소로 일관하고 아무것도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누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팩트라고 말하던 우리 주위의 많은 신세대들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폐쇄적인 SNS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이는, 조브 투바키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반담론적인 담론이 만들어낸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닌 불안의 단면입니다. 그 불안은 결국 베이글이라는 절정으로 치닫고 우리의 에블린은 모든 걸 집어삼키려 드는 이 심연의 베이글 앞으로 직접 걸어 올라가 딸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 운명에 처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상하게도 이 영화와 자꾸만 비교가 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토드 필립스의 조커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커가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는 생각하지만 결코 좋은 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영화가 보인 태도 때문인데요. 사회가 조커 같은 괴물을 만들었음을 논하면서 조커의 카메라는 항상 그것이 묘사하는 세계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시선은 상황을 관조하면서 한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포르노처럼 적나라하게 묘사할 뿐이죠. 그런데 에어올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영화는 말하자면 조커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사회를 적극적으로 꾸짖으면서 쓸데없는 걸로 자꾸만 싸워대는 이 폭력적인 세계에도 결국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허무주의로 낭비하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사람은 사람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 감동적이고 울림 가득한 일깨움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며 처음으로 버스 점프에 성공했던 알파버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양연화의 오마주가 등장하는 액션 배우 에블린의 세계나 라따뚜이의 오마주가 등장하는 요리사 에블린의 세계처럼 경력이나 실력을 가진 수많은 다른 세계의 에블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이처럼 똑같은 세계 속 실패자인 가장 무능력하고 미완성되어 있던 세계의 에블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실패자들끼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지난하고도 감동적인, 윤리적이면서 클리셰를 완전히 깨부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는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세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알 수 없을지라도 사랑이 모든 것을 보듬어주리라는 결론 말입니다. 이 사랑은 괜찮지 않은 걸 괜찮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아무런 의미 없고 그저 말장난에 가까운 위로에 불과합니다. 마치 웨이먼드가 가게 곳곳에 붙여놓은 구글 아이처럼요. 하지만 이 아무 의미 없고 장난 같아 보이기까지 하는 하찮은 위로 한마디가 결국 조이의 불안을, 다른 세계에서 발생했던 모든 갈등을, 그러니까 세계의 문제 자체를 극복시킵니다. 조이에게 필요했던 건 애초부터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손을 맞잡아줄 사람이었거든요. 에블린이 배우가 된 세계에서 웨이먼드는 자신의 상냥함이 철이 없거나 현실 인식이 안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결과였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영화의 주제의식을 정말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아종인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신체 조건적인 면에서 호모사피엔스보다 월등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단독 사냥이나 1대1 전투에서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우월했던 네안데르탈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점으로 인해서 진화의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사회화라는 현생 인류가 터득한 강점을 터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멸종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흔히들 생각한 것과는 달리 친절과 상냥함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죠. 그런 사랑이 없는 세계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임을 두 명의 다니엘 감독은 이토록 따스한 태도로 영화 속에서 논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늦게 꺼낸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영화는 3개의 소제목을 가지고 전개됩니다. 모든 것, 모든 공간, 한꺼번에라는 3챕터죠. 각각의 챕터는 에블린이 세금 정산을 하는 똑같은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를 보고 3가지 다른 인생을 정산한다는 해석을 내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지만 제 생각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이처럼 영화가 같은 장면을 3번씩 비추며 조금씩 달라진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살아간 똑같은 세계 내에 유토피아의 희망과 허무주의적 절망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보았습니다. 1부는 절망이 드리우고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는 단계이며 2부는 모든 공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3부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혼재된 이 세계 속에서 유토피아를 발견하는 단계인 거죠. 약간은 고전적인 비유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3부의 결말을 보며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사실 파랑새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언젠가 우리가 꿈꿔왔던 유토피아임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다니엘스 감독은 이처럼 따스하고 윤리적인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로써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따스하고 이 시대에 필요했던 구원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감정을 몰입한 타입은 아닌 저였음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 몇 번이나 울고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A24와 다니엘스, 그리고 영화를 자세히 리뷰할 기회를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찾아뵐 영상도 이 영화처럼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영화이길 바라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